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설 명절 동안 혹시 가족들과 정치 얘기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는 특히 정치인들이 설 민심에 특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설 민심이 그대로 선거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설에는 서울에 사는 가족들이 광주에 또 전남에 다녀가면서 호남의 여론이 서울에 전달되기도 하고 수도권의 여론이 호남에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설 민심인데요. 올해 설 민심에는 어떤 얘기들을 담고 있을까요? 오늘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19일에 입국한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자신이 주도해 만든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당에서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안철수 대표의 다음 행보가 정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치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살림 정치경제연구소 정진욱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 박사님, 이번에 설 연휴에 정치에 대한 사실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선거와 연관돼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각 정당에서 내놓았던 설 민심이라는 것들도 결국은 다음 총선과 연결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민생이 이 설 민심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민생과 관련된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심판, 여론이 이 설 민심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의 발목 잡기는 안 된다는 얘기도 덧붙였고요. 이에 반해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을 무능한 정권으로 규정을 했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 설 민심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다음 총선을 앞두고 총선의 프레임을 현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같이 연결되면서 설 민심도 정당에 따라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네. 오승용 대표께서 이제 사실 전국적인 상황에 대한 그 그림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호남 지역은 또 나름대로 특색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계속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공 교수님 이번 설 민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설 많이들 하시는 얘기지만 이제 모여가지고 가족들끼리 이제 정치 얘기하면서 괜히 이제 얼굴 붉히기 싫어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어른이 주도적으로 이제 밥상에 앉아서 정부 비판도 하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조용히 듣고만 있는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렇게 각자 자기의 해석 틀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해석 틀이 쉽게 어떤 사실의 제공이나 어떤 수치의 제시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들을 가족들도 이제 많이 알아서 여야가 서로 이제 설 밥상에 뭔가 안주거리 또는 밥 먹을 거리도 이렇게 올려 놓았지만 정작 이렇게 원하는 대로 드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호남의 민심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긴장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나오듯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어느 정도 강하게 지지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이제 방금 오승용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거센 이제 공격이랑 이런 것들에 이제 직면해서 특히 이제 검찰과도 이제 맞붙어서 싸우는 국면이 연출되면서 내심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했던 호남민은 더욱 약간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아직은 이제 지지를 철회한다거나 함께 비난의 행렬에 동참한다거나 이러는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내심 불안한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어디에 나가서 싸울 때 잘 싸우면 기분이 되게 좋은데 뭔가 혹시라도 이제 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조금은 약간 답답한 마음으로 이번 설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평소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였을 거다. 그다음에 세대 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요즘 정치 얘기 잘 안 한다 이전처럼 그렇군요. 네, 정소희 함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세대 간 의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이제 집안에서의 정치 토론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라든가 또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결과치를 말한다면 지난 4년 동안 호남 민심은 상전벽해 같은 그런 변화를 겪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난 4년 전에 이제 국민의당을 정말로 전폭적으로 지지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좀 불안해하지만 저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또 민주당을 지켜야겠다는 어떤 지지의 결집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우리 호남 민심에서 저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지난 4년 전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가졌던 열망은 새롭고 유능한 정치를 찾아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그때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열망들이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원래 가졌던 그런 바꾸고자 하는 열망, 이걸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실현시키자 이런 게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정 소장께서 지난 4년 동안의 호남권 민심이 상전벽해처럼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랬죠. 4년 전 총선 때는 소위 반문정서라는 게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견제와 실망 이런 게 커서 국민의당이 바람을 일으켰던 이제 그런 선거였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민주당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도에 대한 지지가 전국적으로는 좀 들쑥날쑥하기도 하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견고하게 지금 높은 지지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민주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이 지지율 선거까지 그냥 그대로 갈까요? 저는 적어도 호남 지역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네.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번 설 민심에서 세대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호남 민심은 차이가 없었다고 봅니다. 세대 간의 의견 차이가 없는 거고 만약 이번 설 과정에서 세대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은 호남에 거주하시는 분과 수도권 등 호남 출신 출향인들과의 의견차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본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호남에 있는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고한 지지,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그런 의식들이 강한 반면에 최초로 호남 출향 인사들의 의견이 이제 갈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불협화음이 날 여지는 있었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유동적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정당 지지율이 변하고 있는 지점들을 지금 호남 유권자들도 관찰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저는 이게 호남 지역에서 현재의 어떤 정당 간의 경쟁 구도를 일순간에 뒤집을 정도의 큰 변화가 올 것 같지는 않고 지배적인 추세, 민주당이 우세한 지배적인 추세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공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비슷하신 생각인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 현재 민주당을 제외한 이제 다른 이제 보수 우파 정당들의 지지가 계속 이제 바닥을 기고 총선에서의 승리 가능성도 어둡다면 오히려 약간은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지가 빠질 수도 있고 또는 민주당이 아니어도 다른 당에도 좀 표를 나눠줄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할 여유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전개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야권의 통합 논의도 있고 또 이렇게 쇄신 논의도 있고 비대위원장도 임명한다고 그러고 이런 식의 이제 변화와 그리고 그쪽으로 약간 이제 결집되는 이런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또는 뭐랄까요, 이제 검찰과 또 현 정부 간의 어떤 대립 양상, 청와대와의 대립 양상이 이제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제 더 방어적인 태세를 보이는 그런 게 이제 약간 관찰됩니다. 이제 문제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제 한참 근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왔던 호남에서의 일당 우위 또는 일당 독식이 사실 바람직할 것은 아닌데 그것이 깨지는가 싶었더니 이게 다시 강화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지금 엿보이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것이 이제 한국제 전반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 전체의 이런 정상화에 오히려 역행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당이 너무 지배적으로 차지하는 결과는 호남 정치가 후진성을 갖게 될 거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뭐 총선이 후진성까지는 아니고 제가 표현 좀 뭔가 이렇게 좀 하겠습니까? 불가피한 측면은 있죠. 저는 이제 그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쪽으로 흘러갔더라면 예를 들면 민주당도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하고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경쟁하는 뭐랄까 건전한 보수당도 전국적으로 호남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골고루 득표를 할 수 있다면 여기서도 양당 경쟁이 있고 다른 곳에서도 양당 경쟁이 있으면 참 바람직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모양새 이것이 이제 가장 안 좋은 스토리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호남이 똘똘 뭉치는 현상 그것이 가장 저로서는 좀 안 좋은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소장 앞으로 이 호남에서 대선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또는 민주당 지지도 어떻게 변화할까요? 아니면 견고하게 이대로 갈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세는 갈수록 더 높아질 거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도 조금 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제 민주 세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크게 저는 호남과 PK 그리고 또 출향한 우리 호남 출향민 이런 분들이 이제 상박축을 이루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공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은 어쩌면 우리가 그런 그 질곡의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현상은 앞으로 일정 기간은 또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번 총선에서도 호남 지역은 결국 더 결집하고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조금만 더 보태자면은 저는 그걸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높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는 않는데 상대적으로 비민주당 유권자들이 수면 위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탄핵 이후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에 불참하거나 의견 표현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에 작년 4, 4분기부터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비민주당 성향 의견을 표출하는 약 30% 정도의 응답자층이 실체로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호남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들은 총선까지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 대표님 이거 한번 봐보죠. 최근에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 지지율 또 민주당 지지율이 총선까지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어떻습니까? 원래 대통령 임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한국 정치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당시에 81%에서 시작했는데 한국갤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론조사가 44%인데요. 놀랍게도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평균 45%였습니다. 즉 각 분기별로 46, 45, 45 그리고 이번 분기에 44까지 평균 45% 고정돼 있었는데요.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4%포인트가 1년 사이에 증가했는데 큰 변화의 폭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떠받치고 있는 지지층의 결속력이 견고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반대하고 싶은 열망 또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 안을 만한 대안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선거를 놓고 지금 현재 구도가 급격하게 변화할 지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정계 개편들이 이루어지면서 과연 그 상태에서도 이런 견고한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 교수님 말씀하신 건 전국적 상황에 대한 얘기를 네, 하셨고 호남 지역, 광주 전남 지역의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서는 누가 혹시 공 교수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뭐 따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에 그냥 덧붙여서 얘기하면 뭐 취임 초기에 호남 지역에서는 90% 가까운 대통령 지지가 나왔었고 지금 이제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도 60%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인 평균을 상회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수치상으로 유지가 되더라도 그 내용상으로는 의심의 정도가 좀 늘어나거나 한 것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는 약간 이제 이 뭐랄까 진심으로 지지하는 것과 그래도 지지해 줘야 하니까 지지하는 거하고 이제 약간 다른데 그런 이제 변화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호남 지역에서 그 부분이 오히려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는 채워지고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60%대 30%라는 것은 사실 지난번 대선 때 이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 안철수의 득표율을 정확하게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철수를 찍었던 사람들은 사실 예전에도 잠재적으로 이 지역에서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였는데 다만 표출할 통로가 없었던 것이고 그때 한번 이제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찍으면서 이제 통로를 찾았던 거고 앞으로도 이제 선택지가 주어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얼마든지 표출될 수 있는 인구 집단인 거죠. 그러나 이제 나머지 60%의 문재인을 이제 찍었던 사람들의 지지는 쉽게 빠지지 않을 거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건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보나 호남으로 보나 다 마찬가지인데 노무현 효과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당시에 이제 조금 과하게 비난했고 과하게 지키지 못하고 너무 이제 홀대한 결과 결국 이제 자살에 이르기까지 뭔가 손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사실 전국적으로 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총선 전이나 후로도 계속해서 단단하게 지지가 단단한 지지로 표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60%대 30%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유권자의 마음 속에는 어떤 그 영토, 그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 이제 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마음의 영토라고 그러는데 그런 영토를 갖고 있는데 주식회사의 지분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51%를 차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지배하는. 그래서 이제 투표장에 갔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의견 표현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투표장에 갔을 때는 51%와 49%가 자기 마음속에서 싸울 때 되게 51%가 이기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투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의 결과는 6대3은 아닐 거고 훨씬 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날 거다. 아마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총선의 문제는 이제 민주당에 대항해서 경쟁을 제대로 벌일 만한 후보군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것이 사실 30%의 과거에 안철수를 찍었던 유권자 집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한 현실인 거죠. 참 표줄 마음은 얼마든지 있으나 그 표를 받을 어떤 정당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이 없으니까 개개인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하고 또 아니면 뭐 의미 있는 중앙에서 의미 있게 경쟁을 벌일 만한 정당 간판을 달고 나오는 후보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또 영입 능력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주기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과 같은 상황에서는 마음속에 있는 51%와 49%가 경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총선에서는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예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차단되는 효과가 있어서 아무튼 뭐 이번 총선에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뭐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라는 것에는 뭐 이견은 없는데 예, 여전히 불만 있는 유권자들은 많이 있을 것 같다.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민주당 지지율에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착시 효과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와 비교할 때 호남 지역에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약 많게는 2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 여론조사들이 몰려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조직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른바 샘플의 바이어스가 있다는 거죠. 표집되는 샘플들이 편향이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도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정당 지지율보다 많게는 20%포인트까지 높게 나타나서 이게 진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거고 이건 민주당이 좀 주의해야 될 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호남 지역에서 대안 후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 선거제도가 가지고 오는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예전에는 지역구 후보가 없으면 찍을 후보가 없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그 표들이 결집될 수 없었지만 준연동형으로 이번 선거는 치러지기 때문에
그 정당 투표를 통해서 그걸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다시 반복드리지만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반박하거나 토를 달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 비민주당 표의 결집 현상도 호남지역에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민주당 쪽에 그 후보가 마땅치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그 비민주당 쪽에 나온 후보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죠. 4년 전에 국민이 선택했던 그분들이 지금 와서 마땅치 않은 후보가 된다는 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근데 사실 4년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교체 여론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제 사실 이건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매번 총선 전에는 세대 교체 요구가 있고 언제나 국회의원들 뭐 현역 찍을 거냐 교체를 바라느냐라고 유권자들에게 물어보면 절반 이상은 다 교체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교체에 대한 요구는 높았는데 그래서 교체를 강행하다가 탈당 사태가 일어나고 또 대안으로 또 공천했다는 사람들이 그다지 이제 주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 국민의당 바람이 일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이제 비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시효가 그 당시에 연장됐던 것이지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았다거나 인정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실 지난 4년 동안에도 그분들이 하신 의정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뭐 지지했고 뒷받침했고 뭐 한반도의 평화와 뭐를 위해서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상당 부분 자신들의 재선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대 교체 여론은 사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 때문에도 현역 의원들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조금 더 투표의 양상이 달라질 거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 유권자들이 좀 뭐랄까 학습하는 과정이랄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대 양당 구조로 돼 있는 우리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문화 제도인지 이걸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렇다면 나한테 맞춤형의 당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은 아니고요. 다음 총선에서는 광주 전남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당이 나오고 또 그 당들이 상당히 준비돼 있어서 다양하게 표를 나눌 수 있을 거다. 물론 민주당이 주도하는 어떤 분위기는 그대로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라든가 또 다른 당, 의미 있는 당들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일정 정도 돼서 목소리가 다양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토론에서요. 네. 오승영 선생님이 지난번에는 그 30석에 캡 씌운 거 준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제도의 효과 때문에도 뭐 다른 정당들이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뭐 이상한데 근데 이제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새로 바뀐 제도의 덕을 볼 수 있는 정당이 민주당과 정의당 외에 지금 이 지역에서는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다 지금 흩어져 있고 각자 3%도 안 나오는 지지율을 가지고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제 그 30%의 유권자 입장에서 이분들은 민주당도 정의당도 안 찍는 분이라면 찍을 수 있는 옵션이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비민주당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블럭에 대한 얘기 잠시 후에 좀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민주당 대세론 내지는 민주당 주도의 총선 이런 걸 예상하셨으니까 한두 군데만 한번 짚어가 보죠. 가장 민주당 후보 경선이 치열한 곳을 어디로 보십니까? 거기 있으면 어디로 보세요? 저는 뭐 광주 지역을 말씀하시는 전남. 광주 전남 통틀어서 봤을 때 민주당 후보들 간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은 아무래도 동남 갑 지역이 저는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선거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은 다른 지역, 예컨대 동남 갑과 북부 갑 지역은 경선이 곧 번선에 해당되지 않는 광주에서 거의 유일한 지역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동남 갑 지역의 경우는 후보들 간의 어떤 지지율 편차도 크지 않고요. 또
단일화의 가능성도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경선 과정을 지켜봐야 될 지역이고 북구갑 지역은 뭐 경선 과정은 의외로 뭐 싱겁게 끝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전략 공천 가능성 그리고 본선에서 무소속 현역 의원과의 대결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역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북갑과 동남갑 얘기하는데 그 빼고 혹시 저는 광주 서구 을도 민주당 내 경선이 꽤 치열한 지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이제 당 내에서 경쟁에 뛰어든 분들이 다들 상당히 쟁쟁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도 서구 을도 굉장히 내부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남 지역에서는 이미 이제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도 보면 이제 순천 지역 가장 이제 당내 경쟁 치열한 곳이고, 그다음에 나주 화순 지역도 민주당 내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지역이죠. 총수님 이 정도면 충분히 언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덧붙일 때가 있으십니까? 예, 다 언급이 된 것 그래요. 같고요.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많이 얘기를 했던 소위 비민주당권에 계신 지금 정치 세력들 흔히 제3지대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좀 애매모호합니다만 이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될까요? 그와 연관해서 빠뜨릴 수 없는 질문이 오늘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철수 대표. 일단 안철수 대표 행보부터 전망을 해보죠. 얘기는 누가 먼저 하실까요? 예, 제가 좀 해볼까요? 예. 안철수 대표 오늘 이제 바른미래당 자신이 만든 당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이제 국민의당의 후신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탈당을 했는데요. 굉장히 지금 그 여러 개의 당이 존재하면서 그 당들이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부터 정리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좀 흐름이 정리가 되는 게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보면 여야의 한 중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움직임을 보면 여권에서 또 야권에서 우리가 제가 뭐 여권이라고 표현했지만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군소 정당들도 안철수 대표와 뭔가를 하려고 했고요.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도 안철수 대표를 하나의 변수로 놓고 생각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안철수 대표가 몸값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수긴 한데 이전보다는 굉장히 저는 힘이 낮아진 변수다. 왜 그러냐? 안철수 대표가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번에 탈당한 것을 저는 굉장히 이제 급하게 서두른 거 봤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정말 정치력이 있는 거냐 또는 과연 정치력은 고사하고 사회성이라도 있는 거냐 할 정도의 어떤 태도를 손학규 대표한테 보였거든요. 그럼 왜 저렇게 서두를까? 저는 거꾸로 볼 때 자신만의 로드맵, 일정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표에 맞추기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닌가. 그러다가 생긴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첫 번째로 안철수 대표가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자신이 그동안 공언한 대로 중도 실용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창당해서 그 당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안철수 대표가 얻을 수 있는 비례표는 약 한 5 내지 많으면 1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석이 몇 석 정도 될까요? 한 3석에서 한 7석 사이 이 정도 되는 당을 이끌고 가겠다. 이런 보관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범보수 통합, 이른바 말하는 혁신과 통합이라는 자한당, 새로운 보수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에 같이 참여해서 마침 어젠가요? 문병호 대표, 문병호 의원 그리고 또 김영환 의원, 김근식 교수,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분들이 혁신과 통합에 참여하면서 과연 이것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또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자한당과 통합하기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거에서 이겨서 이후에 대선에서 자기가 리더에 가겠다 뭐 이런 보관일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중도 실용당으로 가면서도 이제 후보 단일화 같은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선거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보수당과도 손잡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가는 지금 현재까지 본다면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런 세 가지 선택지가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철수 대표의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가지 선택지를 내놓으셨는데 그중에 어떤 걸 고를까요? 공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참 전 이제 호남민의 입장에서 사실 이제 말은 제3지대 정당이고 중도 정당이지만 사실 호남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민주당이 아닌 보수 정당이거든요. 대안 정당이고. 근데 그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귀국해서 5.18 묘역을 참배하는 걸 보고 사실 호남민들이 보기에 가장 우리가 바람직한 보수 정당이라는 것은 5.18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민정당과 손 끊고 민정당과 이어졌던 그 역사와 분명하게 선을 긋고 뭐랄까요, 좀 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 역사를 긍정하지만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보수적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보수적인 정당을 호남민의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대를 자꾸 이제 배신하는 쪽으로 이제 움직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제 그 바른미래당 합당 때부터도 이제 이미 호남민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멀어진 경우였고 그리고 이번에 와서도 그때의 본인의 이제 실수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사과하는 것 같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또 이제 탈당을 선언하면서 점점 더 이제 보수 대통합 쪽에 가깝게 이제 움직여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호남민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보수당을 만드는 데에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해서 다시 옛날 YS와 같은 3당 합당 모습을 재현하게 되면 결국은 민정당을 계속 있는 정당을 재생산하는 데만 기여하는 것이지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은 조금 제가 좀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저의 이제 가치관을 많이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이제 좀 별로 바람직한 길이 아니지 않나. 본인이 성공하는 길도 아니지만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길도 아니고 특히 호남민들 입장에서 호남의 정치적 지형이 정상화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할 때 정 소장께서 그 4년 동안의 호남 민심이 산전백회처럼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4년 동안의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뭐 진보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또는 호남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런 행보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탈당도 그런 축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 박사님 어떠십니까? 호남의 시각에서 본다면 뭐 상당히 멀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입장을 바꿔서 안철수 전 대표의 시각에서 본다면 굳이 호남에 집착해야 될 이유는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도 10%가 안 되고요. 호남은 대선에서의 득표력으로 보더라도 1차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이고 또 의석 해봐야 뭐 10%도 안 되는 의석은 이런 지역이라는 거죠. 결국 공학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 공학적인 사고의 핵심은 다음 대권에 가기 위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어떤 선택이냐. 저는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제가 KBS 다른 모 프로그램에 가서 안철수 번역기를 자처하면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중도 보수 대통합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한 건 아직 관심을 가질 만한 제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안 간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중도 실용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당권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신당 만들겠다라는 일종의 최후 통첩이었다라는 거고요. 이 최후 통첩이 거부했고 저는 이것도 약속 대련이다. 이미 예정돼 있는 수순이었다라고 보고요. 결국 통합의 명분을 만들었고 탈당의 명분을 만들었고 탈당을 했지요. 탈당 이후에 갈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세 가지 선택지를 얘기를 하셨지만 독자적으로 3지대 정당의 길을 갈 가능성은 저는 1%도 안 된다고 보고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당을 빨리 만들어서 자유한국당과의 선거연대를 할 가능성. 또 하나는 중도 보수 통합에 참여해서 그 지도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 둘 중에 하나인데요. 경험칙상 선거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 좋은 기억이 이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 정당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시간적인 한계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원외위원장들 중에 안철수 대표를 따라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의원 7명이 지금 있지만 권은희 의원이 만약에 탈당하지 않는다면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 순간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기호를 몇 번을 받을지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현역 의원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선택지는 뭐 하나밖에 없다. 저는 그 선택지를 향해서 우양우 행보를 계속 할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 선택지라고 하면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는 거다? 중도 보수 통합, 이른바 중도 보수 빅텐트론이죠.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빅텐트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M&A 상황을 좀 상상하시면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자산 가치를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M&A를 해야만이 거기에 따른 평가를 보상을 높게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행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당 창당도. 뭐 아직 뭔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엔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만 안철수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호남 정치에서 어떤 변수가 되는 길을 떠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다면 안철수의 좀 관심을 끌었던 또는 뭐 변수일 거라고 생각했던 비민주당 기존 현역 의원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 나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CEO가 다 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이 희생을 각오했다면 그 전부터 이미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하고 대한신당이 이렇게 분당하지도 않았을 거고 바른미래당에서 다 같이 또 떨어져 나오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너무 앞세웠기 때문에 지금은 남아있는 선택지가 이제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이제 가장 뭐 제가 조언을 한다면 전부 다 이제 불출마를 각오하고 전면적으로 쇄신한 다음에 다른 이제 젊은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당을 환골탈퇴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어쨌든 호남 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로부터 민주당 외의 다른 대안으로서 인정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기회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데 굳이 환골탈퇴 혁신을 할 이유가 저는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어느 누구도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손학규 대표만 뭐 젊은 사람에게 세대 교체하고 뭐 좀 넘겨주자 뭐 이런 말들을 하고, 근데 대한신당의 경우에는 뭔가 세대 교체인 척하면서 최경환 의원을 대표로 내세우고 전반적으로 진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총선을 통해서 유권자들에 의해서 정리해고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이제 당과 개인, 조직 뭐 이런 뭐 전통적으로 선거 때마다 논의돼 왔던 그런 구도로 총선이 갈 수밖에 없을까요? 독자적인 안철수 신당과는 다른 독자적인 삼지대 통합은 시도될 겁니다. 지금 예전부터 준비돼 왔던 그 통합의 플랜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 바른미래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제안들이 이미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권파를 중심으로 나왔고요. 외부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면서 시대 전환과 같은 그런 30, 40대 청년 그룹들과 청년 그룹들을 이른바 플랫폼 삼아서 삼지대 통합을 시도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최소한 이제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세력화는 시도를 할 겁니다. 만약 그 통합신당을 통해서 삼지대 통합정당을 통해서 당선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저는 보름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현역 의원 중에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들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하는 의원도 나올 거다. 그것도 한번 관심 갖고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할 것인지 불출마할 정도였으면 공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자기 희생이라든가 또는 우리 호남 정치를 위한 어떤 다른 시도들이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호남에서 이제 그 민주당 말고 다른 우리가 이야기하는 호남에 기반한 야당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호남에 기반한 그 작은 야당들이 가졌던 원래의 플랜은 제가 알기로는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세 곳이 같이 합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던 차에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귀국하면서 이런 구도 전체가 아마 깨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박지원 대표께서 그 제안했던 것은 뭐냐면 4+1 정신에 의해서 군소정당들은 통합해서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연대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분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구도입니다. 그랬을 때는 호남에서도 일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 민주당과 수도권에서 같이 연대하는 걸 봤을 때는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저분들이 나중에 뭐 민주당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든가 그러면서 상당한 어떤 그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인데 아마도 민주당도 이런 방안을 그렇게 썩 원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분들 자체가 이걸 해낼 수 있는 과연 그런 동력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닌 저는 최소치에서 본다면 결국은 각자가 가진 브랜드를 가지고 각자 도생하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출마하는 이른바 말하는 무소속 출마 이런 방식으로 하는 출마가 계속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무소속 출마 자체나 또는 아주 군소정당에서의 출마가 정말 정부담스러운 분들은 오승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출마 선언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불출마 선언만이라도 해준다면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어떤 이런 욕심을 버리는 모습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우리 호남 정치, 광주 전남 정치에는 기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지금 비민주당 현역 의원들한테 가혹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오늘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서 최소한 안철수 변수는 사라졌거든요. 제3지대에서. 그렇다면 대한신당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원탁회의 지금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뭐 이런데 조금 이제 힘이 붙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그 박지원 의원이 말한 것은 사실 이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득의 언어지 민주당과 뭘 같이 하자는 그런 제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이 사실 민주당과 각 세우고 대통령한테 등 돌려서 뭘 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협조적이고 지원하는 정당이 될 거라는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유권자들 상대로 한 구애의 메시지고 그렇기 때문에 뽑아도 결코 의석 손실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지금 그 가장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사실 안철수 전 대표였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탈당함으로써 사실상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분들이 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이 합쳐서 새로운 어떤 정당으로 뭐랄까요, 겉모습을 바꾸고 총선에 나섰을 때 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이제 새로 더 영입하는 사람들을 아무리 이제 뭐 영입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분들에 의해서 이용당할 거라고 생각하면 결코 그 정당에 들어가서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이번 총선에도 그렇게 크게 합친다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세대 교체에 성공하지도 못하지 않나. 그래서 세대 교체를 해야만 미래가 있고 그래야만 이번에 지더라도 어쨌든 다음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전부 다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후진을 양성하려는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언어 모순인데요. 현역 의원들이 통합을 하는 이유는 재선을 위한 건데 후진을 양성한다, 세대 교체를 한다라는 것과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공 교수님이 정치 발전을 위한 희망사항을 담으신 거니까 유권자의 시각과 정치인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그렇죠. 이제 예, 보시는 맞습니다. 시청자들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예. 그러나 분명히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에게 그것을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모순적인 희생을 원한다는데 그렇죠. 예. 정치인들로서는 자기 이익에 배치되는 행동을 결코 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뭐 역설적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공 교수님이 이제 자기 희생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를 조금 돌려서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 정치 현안한 다음에 정치 그룹핑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시간이 별로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정치가 좀 발전하고 변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슈라든가 뭐 호약 같은 얘기들도 좋고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점들이 나아지길 바라십니까? 거기서부터. 항상 선거 때마다 혁신을 얘기를 하고 발전을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연결됐던 경우는 없고요. 특히나 어떤 바람에 휩쓸리는 바람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 소용돌이 치는 선거에서는 사실 그걸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지배적인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은 문재인과 청와대의 경력만 있으면 여론조사에서 뭐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까지 그냥 널뛰기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의 어떤 새로운 담론 또는 세대 교체 이거 자체가 이미 이 설 공간이 없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이미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얘기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이미 바꿀 수 없는 하나의 구조화, 거의 구조화된 그런 상태까지 와버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네. 아, 우리 고 대표님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권 교수님. 저 좀 약간 낙관을 해보면 기대를 해보면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조금은 명심하셔야 되고 민주당을 비롯한 이제 지금 예비 후보들도 다들 좀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제 지역 발전 사실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지 지역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을 뽑는 것이 아닌데도 지나치게 이제 지역 공약을 내세우면서 뭔가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 발전에 관련된 얘기 좀 그만하시면 좋겠고 오히려 한국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구조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라든지 전반적으로 성장이 이제 뭐 줄어드는 현상 이런 것들 이제 큰 문제인데 동시에 사회 양극화가 지금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IMF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양극화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그러니까 자산도 양극화가 심해졌고 소득도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이것들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정말 해야 되고 그것들을 위한 비상한 대책들을 내놓아야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지역 뭘 예산을 가지고 오겠다, 뭘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고 앞으로 다음 국회에도 그런 식으로 나아가서는 정말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역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이제 맨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유권자들 속에서 흐르는 어떤 일관된 흐름이 있는데 그게 참신하면서도 유능한 사람. 사실은 굉장히 또 언어 모순이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그 유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새로운 건 아니고 경험을 가진 새로운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특히 그렇게 보거든요. 어떤 경험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럴듯한 직함들이 아니고 우리가 느낄 때 정말로 저건 창의적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했다는 업적 그리고 능력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 열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유권자들을 만나보면서 왜 이렇게도 어떤 새로운 사람에 대한 우리 유권자들이 정말 호기심이 많습니다. 한때는 그 부산의 어떤 나중에 한국당에 갔습니다만 그런 의원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디다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 있냐라고까지 쓴 적도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 유권자들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만큼 어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우리가 일관되게 민주당을 찍어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정말 좋은 정치인을 찾고자 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번에도 여전히 우리 유권자들 마음속에는 뉴 DJ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창의적이고 대담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그 노력을 나는 우리 유권자들이 이번에도 멈추지 말아줬으면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 공약, 예. 자, 새로운 젊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뭐 직접 연관이 되진 않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만 18세 유권자들이 지금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젊어진 투표층 그런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직접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는 힘들겠지만 아마 장기적 이게 정착이 되면 중요한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더 많이 투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우선 어느 정당이 유리할까가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에서 12월 말에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표한 만 18세 이번에 선거권을 얻게 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37%가 나왔고요. 자유한국당이 10%, 바른미래당 9%, 정의당 8%, 이 정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18세 선거권 도입되면서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4+1 협의체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18세 선거법이 통과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또 이런 그
젊은 세대, 18세, 19세 유권자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당에 대한 지지율들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 선거 때까지 이들과 관련된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정책 공약들을 제시하지 않는다면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는 이제 정치 성향을 물려받는 통로가 되게 이제 부모라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나 뭐 동료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가 너무 발달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특정 지역에 산다고 해서 동일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분산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8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정당에 불리하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징적으로 모든 정당들이 좀 더 젊은 유권자들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고 그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은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소님 한 1분 정도 정리해 예. 주시면 저도 만 18세 처음 유권자 생애 첫 투표자라고 하죠. 그분들이 어느 정당에 유리한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요. 이분들은 이념보다 정말로 현실에 민감합니다. 사유 자체가 이상적이거나 하지 않고 현실적이고요. 또 공정성, 부패 문제 이런 것들이 민감하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첫 투표하는 약 한 180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첫 투표가 굉장히 유쾌하고 또 자기들이 참여함으로써 좀 세상을 바꿨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정당들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1시간까지 토론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4월 총선 전국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를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 70여일 남았는데 좀 더 지켜보고요. 또 지역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람이냐 인물이냐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번 선거는 바람이 셀까요? 아니면 인물 중심으로 갈까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네 일 잘하겠다는 사람보다 나라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우리 동네에 뭘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국가 공동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일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가 유행이어서 건강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